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식적인 경기 침체 구간이지만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것이고 다시 글로벌 경기는 회복이 되고 또 호황을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매크로 관점에서 이 호황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좀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대공황 연준, 코로나 연준이라는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경기 순환 주기 논리에 따른다면 언제나 영원한 호황도 없었고 영원한 불황도 없었다는 점, 이 부분은 비교적 믿을 만한 팩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 시점은 뭐 당연히 경기 호황기나 뭐 후퇴기 정도는 아닐 거고 뭐 침체기나 회복기 정도 요 언저리 어디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다시 글로벌 경기 호황이 올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현대 역사에서 가장 큰 불황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대공황 당시에도 1, 20년 정도 불황을 겪은 후에 1950년대, 60년대에 이르러서 이 글로벌 경기 호황으로 이렇게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위기도 대공황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 대공황 당시에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추적을 해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좀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스터디한 바에 따르면 이 결론적으로 이 다섯 가지의 조건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해결이 되어야 현 시점에서 다시 글로벌 경기 호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섯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과거 대공황의 사례가 굉장히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부분은 이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부분입니다. 이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을 펼칠 때 정확히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본인들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보다 이 성공했던 정책을 벤치마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당시에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연준이 굉장히 많은 정책을 펼쳤는데 그 정책들도 분명히 성공한 것, 실패한 것이라는 평가로 나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대선 이후에 비교적 그 대공황 당시에 성공했던 정책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공황 전후에는 후보 정부와 루즈벨트 정부 두 개의 정부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들을 한 번에 다 이렇게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하고, 일단은 후보 정부의 정책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후보 정부는 1929년부터 1933년까지 4년 동안 미국을 이끌었었는데, 이 다우 지수의 취임 기간을 대입을 해보자면 다우 지수가 굉장히 고점일 때 취임을 했다가 굉장히 저점일 때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후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대공황이 시작되고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이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없는 대통령과 정부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10년 동안 5배 상승을 했다가 1929년 9월부터 80%가량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후보 정부와 연준은 당시에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그 정책들이 다우지수 붕괴에 영향을 미쳤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다우지수가 1929년 9월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증시 붕괴 한 달 전인 8월 달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5%에서 6%로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증시 붕괴가 시작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춰서 1.5%까지 이렇게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시 붕괴 한 달 전에 왜 기준금리를 5에서 6%로 인상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1928년부터 29년까지,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폭락하기 직전까지 미국 국채와 미국 은행들의 어음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지속해서 매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연준이 시장의 국채와 미국 은행의 어음을 매각한다는 얘기는 시장에다가 국채와 어음을 주고 달러를 연준으로 가져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대공황 초기의 연준의 정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다우지수가 본격적으로 폭락하기 이전에도 분명히 경기 침체 징후가 있었음에도 금리를 인상하고 국채하고 은행 어음을 시중에 매각하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최근에 연준이 경기 침체마다 돈을 더 찍어서 금리를 낮추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는 거에 비하면 정반대되는 통화 정책을 펼친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공황 초기에 연준은 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공황 당시 연준이 현재 연준과 다르게 정반대의 통화 정책을 펼친 이유는 당시 연준의 임무가 현재 연준의 임무와는 굉장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준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개의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 연준은 근본 이자를 유지하고 은행의 예금 지급을 서포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13년 연준이 설립될 때 이 중앙은행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연방준비제도, 뭔가를 준비하는 기관, 준비하는 걸 돕는 기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이자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이 국민들이 예금을 찾을 수도 있고 해외에서 맡겨놨던 금을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금이 유출될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통화를 흡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공황 초기에는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 같자 연준은 근본이자를 지키기 위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연준은 근본이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임무에 충실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당시에 과도했던 민간 부채가 붕괴를 하게 되고 증시도 폭락을 하게 되면서 대공황 당시에 통화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시가 폭락하고 통화량이 감소를 하기 시작하자 연준은 다시 정반대로 미국 국채와 은행 어음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후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다급해진 정부와 연준은 1929년 10월에 그러니까 1929년 9월부터 다우지수가 폭락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 시장정책위원회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락하기 이전에는 정부와 연준 모두 근본이자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시장이 폭락한 이후에는 은행의 파산을 막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 스탠스 변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탠스 변화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후보 정부는 증시의 버블이나 부채의 증가가 이 금융시장의 탐욕 때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해서 청산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2년까지 2년 동안 이 정부가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책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은행들의 파산은 지속되고 불안한 국민들의 예금 인출이 즉 뱅크런이 지속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후보 정부가 이때부터 1932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후보 정부는 1932년 10월이 돼서야 은행가들과 만나서 NCC라는 기구를 설립을 합니다. 이 NCC는 파산하고 있는 은행들을 살아남은 은행들이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시 NCC를 통해서 약 1억 5천만 달러를 은행들의 차입을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국채와 은행어음을 매입하기 위한 재건금융공사 RFC라는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당시 별도 법인을 통해서 약 10억 달러의 규모로 미국 국채와 은행 어음들 이런 자산들을 매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10억 달러는 너무 적은 금액이었고 또 너무 늦었다는 것이 훗날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공황의 원인은 과잉 공급과 민간 부채 급증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였지만 이 후보 정부의 늦장 대응과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대공황을 더 크게 키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대공황에서 얻은 교훈 몇 가지는 위기 시에 강하고 빠르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은행이 한번 파산을 하기 시작하면 복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공황의 교훈은 훗날 많은 정부와 중앙은행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 정부가 남긴 대공황의 교훈을 토대로 다양한 위기들에서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살펴보면 2008년 금융위기는 모기지 관련된 부채 위기였기 때문에 대공황 당시와 유사하게 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장 버냉키는 은행들이 파산하기 전에 이 대공황의 교훈을 적용해서 강하고 빠르게 선제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공황 당시에는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는데 그 펼친 이유는 이미 은행들이 파산해 있고 실업률이 굉장히 급증해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한 것인데 이 당시에 오바마 정부는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막아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고 본연의 정책을 본인의 정부가 하고 싶었던 정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금융위기 시에 대공황 때처럼 늦장 대응을 했더라면 오바마 정부는 아마 이 당시의 정부들과 비슷하게 강력하게 시장 개입을 했어야 할 겁니다. 대공황 당시에는 금융위기와 실물위기가 동시에 진행이 되었었고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로 시작이 되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2020년 코로나 위기는 실물 위기로 시작되었다는 점이 과거의 위기들과는 다소 다른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물의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문제가 생기면 은행들이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장 파월 역시 이 대공황의 교훈을 적용해서 강하고 빠르게 선제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공황 당시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고 금융위기 당시에는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됐었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현재는 실물의 위기이기 때문에 금융으로 해소를 할 수 없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해야 된다면 현재 정부는 어떤 시기에 위기를 참고할까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당연히 대공황 당시의 정책을 참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공황을 더 키웠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후보 정부의 정책보다 당연히 루즈벨트 정부의 정책을 앞으로의 정부들이 벤치마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루즈벨트 정부 정책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정부의 공공사업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글로벌 정부들도 위 두 가지 카드를 선택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두 가지 이유만으로 대공황에서 탈출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정책 외에 다양한 현상들을 좀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후보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루즈벨트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대공황 탈출을 도왔는지 두 번째 내용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